이 시간은 교정학 기단화 종강이죠. 제3편 범죄 통제론 부분이에요. 범죄 통제론 부분은 주로 실정법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주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실정법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343페이지 펴보시면은 1번 문제. 여기에 있어서는 범죄 전이론에 관한 문제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중요시되는 그 분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전이론 5가지 유형, 네피토가 제시했던 범죄 전이의 유형은 5가지다. 해서 공간적 또는 영역적 전이, 그리고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전술은 방법 수단을 바꾸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전술적 전이. 그리고 범행 목표를 바꾸는 목표물 전이. 그리고 이 기능적 전이도 이 기능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그 의미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범죄의 형태, 유형을 바꾸는 것을 기능적 전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토가 제시했던 범죄의 전이 유형은 5가지이고 그 후에 다른 학자가 범죄자 전이까지 해가지고 6가지 전이를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네피토의 5가지 전이 유형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범죄 유형으로 옮겨가는 전이 유형, 이것이 기능적 전이다 하는 것.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제퍼리가 제시했던 범죄 대책 모델 3가지. 범죄 억제 모델은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의 바탕을 둔 가장 고전적인 범죄 대책 모델이죠. 그리고 사회복귀 모델, 이것은 실종주의 이론의 바탕을 둔 그런 예방 대책이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환경공학적인 범죄 통제 모델로서 제퍼리도 가장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3번처럼 넘브로소의 생물학적 결정론 같은 실증주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 교화, 개선,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사회 복귀 모델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종종 출제하는 것이 범죄 예측에 관한 문제인데, 범죄 예측에 관해서 출제하게 되면은 먼저 예측의 단계에 따라서 유형 분류할 때 수사 단계의 범죄 예측과 재판 단계의 범죄 예측, 그리고 교정 단계의 범죄 예측,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측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가리는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범죄 예측 방법에 따라서는 통제적 예측 방법을 점수법이라고 하고, 임상적 예측법을 전체적 관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이 임상적 예측법하고 통계적 예측법 내지 점수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범죄 예측 방법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5번을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근육 부분은 조기비행 예측, 가중 실점 방식에 의한 조기비행 예측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근육 부부다 하는 정도는 그 예측제도의 역사와 관련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버제스가 경험표를 만들었고, 워너가 최초로 가석방과 관련해서 예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의 발달, 역사. 그래서 니은에 있어서 통계적 예측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상적 예측법이지 통계적 예측법이 아니죠. 통계적 예측법, 점수법은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예측 결과가 일관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통계적 예측법 내지 점수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 예측법, 이것은 오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측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측법, 통계적 예측법하고 다시 임상적 예측법 내지 전체적 관찰법, 전체적 관찰법 내지 이 임상적 예측법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예측 결과가 제각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이 문제점이죠. 그리고 예방단계 예측은 소년범죄 예측이 사용되는 잠재적인 비행, 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비행 예측이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은 가석방 결정이 필요한 예측이 아니라 가석방 결정이 필요한 예측, 이것은 교정 단계에서 예측이고 재판 단계에서 예측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판결 전 조사 제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3번으로 넘어갈게요.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판결전 조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호관찰 등에 하는 법률이나 치료 감호 등에 하는 법률에 있어서 치료 명령과 관련해서 도입되어 있고 그 밖에도 몇몇 법률에서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4번 해설에 나와 있듯이 치료 감호 등에 하는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하는 특례법에서 판결 전 조사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 하는 정도. 그리고 판결 전 조사제도는 양형 합리화 방안으로도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판결 전 조사제도의 의의와 특징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기소유예 제도. 자, 그래서 기소유예, 이것은 검사가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하는 점에서 사법처분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와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없지만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건. 그래서 다음 중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는 처분은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도록 하고, 자, 1번 기소유예는 합리적인 기소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소 법정주의이죠. 그래서 기소유예 제도는 기소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공정하게 법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고, 특수한 기소유예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2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5번에 있어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보면은 1번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죠. 병과할 때는 그 병과하는 형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충격구금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기가 쉽죠. 그래서 병과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지만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와 가석방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출제가 잘 되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8번을 통해서 선고유예 가석방제도까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하는 점. 2번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분은 선고유예밖에 없죠.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는 이런 거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시에 사회봉사 명령을 할 수 없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만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선고유예 기간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고 선고유예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다 하는 것은 헷갈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선고유예 경우는 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석방은 취소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형 집행 종료로 본다 하는 그 효과가 있고, 또 집행유예의 효과는 뭐였어요? 실효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나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집행유예의 효과이다. 그래서 형법에서 가장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다이버전 정도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38번 보시죠. 다이버전은 낙인 이론가들이 강조했던 그런 거 대책이다.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공식적인 형사 절차로부터 이탈시켜 가지고 이 사회내처우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절차를 중간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자, 니은 형사사법기관의 통상에 형사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소년 형사사법에서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기존의 사회통제체계가 낙인 효과로 인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니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었던 문제가 다이버전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 장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도 사회내처우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회내처우나 다이버전은 형사사법망의 확대 또는 사회통제의 확대가 단점이지 장점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 형사사법망의 확대, 이것은 시설내처우의 단점이 아니고 사회내처우나 다이버전의 단점이다 해가지고 출제가 잘 되니까 확실히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형사사법망의 축소라 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내처우나 다이버전 같은 경우는 재량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법협차 원칙이 완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되어 있는 다이버전의 장단점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다이버전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그리고 보석, 구속 적부 심사, 치료 감호 같은 보완처분, 이런 것이 다이버전이 아닌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다이버전에 있어서도 경찰 단계 다이버전 대표적인 것이 훈방, 검찰 단계 다이버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의 다이버전으로서 교정 단계 다이버전은 가석방이 대표적인 제도이죠. 그래서 약식 명령의 청구라든가 즉결 심판의 청구, 이런 것들도 다이버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벌론도 딱 쟁점이 정해져 있고 하죠. 그래서 형벌론에 있어서도 5번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9가지 그 형벌, 자유형 3가지, 징역금고, 구류, 그리고 이 유기징역, 유기금고에 있어서 그 기간은 과거에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였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놓더라고. 그리고 단기 자유형의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단기자형의 대체 방법으로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사연해처우 제도의 전환 등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단기 자유형의 대체 방법이 아닌 정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경 제도는 단기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제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단기 자유형의 그런 거 문제점이나 대체 방안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자유형 관련해서 논점이 되는 것이 부정경 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죠. 그래서 15번 문제, 부정경 제도는 응보형주의나 일반 예방론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특별 예방론 또는 교육형주의의 바탕을 둔 제도이다 하는 것. 응보형론의 바탕을 둔 것이 바로 정기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의료 모델에 있어서 부정경이 강조되다가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정의 모델 내지 이 공정 모델로 바뀌면서 부정경이 정기형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이 범죄자 처우 모델, 의료 모델은 부정경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정의 모델 내지 공정 모델 내지 사법 모델이 바로 정기형을 강조하고 있다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인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경 제도가 채택되고 있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경 제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에 대해서는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하면 맞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하면 틀린 내용이죠. 형벌의 개별화 원칙에 가장 부합하고 사회 방위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도입 찬성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점을 좀 체크하세요. 교화 개선에도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수용자와 교도관 간의 인간관계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런 거 문제점까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 부정경은 주용 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지 않고, 상대적 부정경은 주용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는 기초적인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간단히 보시죠. 재산형에 대해서는 벌금, 과료, 몰수에 대한 규정. 그래서 몰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부가형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죄 판결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알아둘 내용이었죠. 그리고 1번에 있어서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단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된 유치를 명할 수 있지만, 과료의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료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상한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죠. 구류형과 똑같이 최장기간은 29일까지다 하는 것. 그리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1월 이상 3년 이하가 아니죠. 1월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라 그래서 이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제한기간도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벌금과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치기간을 정의하여 동시에 명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1번 선지의 단서하고 이 3번 내용이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벌금과 과료 모두에 대해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하는 것.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필요적 규정이고, 그리고 벌금형에 대해서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이 유치할 것 명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한 내용이 황제 노역 사건을 계기로 해서 5억, 50억 기준 300, 500, 1000일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해설에 되어 있는 노역장 유치
그 하한과 상한 그 범위 규정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일수에 비례해 가지고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거치 않는다. 일수 벌금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벌금형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일수 벌금형제도, 재산 비례형 벌금형 제도인 일수 벌금형 제도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수 벌금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수 벌금형 제도의 장점 하게 되면 책임주의를 충족시키면서 시생 동등 원칙을 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수 벌금형 제도의 장점이죠. 그래서 뭐 일수 벌금형 제도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수 벌금형 제도까지 연결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세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 주로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선지가 약간 변형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34번을 통해서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벌금 미납법의 그 규정 내용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4번을 통해서 벌금 미납자법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챙겨두도록 하세요.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봉사 신청할 수 없는 사유는 일단 구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할 것을 명함받은 사람이나 그리고 징역 금고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니은에 있어서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하는 것이고 검사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다 하는 점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디귿에 있어서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회봉사를 법원이 허가해서는 아니한다.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원인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를 정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이죠. 그리고 미음도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원칙적으로 8시간을 넘게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9시간 이내였죠.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해서도 이번 특강에서도 앞부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보호관찰 이것은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장 13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죠. 14시간이 아니라 13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연장 절차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호관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보호관찰관이 승낙하면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34번을 통해서 벌금 미납자법 다시 한번 그런 주요 내용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75페이지 38번으로 넘어가서 사형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적죄밖에 없다 하는 거.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죄를 범할 당시, 이건 소년법의 규정이죠. 죄를 범할 당시, 즉 행위 만 19세 미만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 여기서도 이하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8세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 환영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형을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하는 거. 그 점을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DJ 정부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은 23년 구급 7번 문제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23년 구급 7번 문제에 있어서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고르면 해가지고 박스형 문제로 기업, 베카리아, 니은, 누소, 디귿, 리프만, 리얼, 캘버트. 이것도 23년 시험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많이 당황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하고 함께 공부했던 사람은 기본서 624페이지에서 폐지론자로서 베카리아에서부터 캘버트 이런 학자들 소개가 돼 있었죠. 자, 그리고 625페이지 보면은 존치론자로서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계몽주의 철학자인 누소라든가 칸트, 헤겔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사형 폐지를 주장할 법한데 이분들은 정의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형 존치를 주장을 했다 했었죠. 근데 그걸 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바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계몽주의 철학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했었는데 드디어 23년 구급시험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런 기본 강의도 충실하게 들었다 하면은 꼭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내용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한 60-70% 정도 출제가 되지만 새로운 그런 형태의 새로운 범위의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항상 이렇게 연결하면서 충실하게 기본기를 좀 다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안처분론으로 들어가가지고 378페이지 3번 문제 보시죠.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서도 내가 일자 이자 구분하자 하면서 이 시간에도 예를 들었었죠. 전 시간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1차적 문화 갈등, 2차적 문화 갈등,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이런 데서 일자와 이자를 잘 뒤바꾼다 하면서 같이 연결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형벌과 보안처분의 본질론과 관련해서 이원주의, 일원주의, 대체주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대체주의는 특히 치료 감호가 대체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점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조문까지도 확대돼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 보호관찰은 보관찰 대상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보관찰소 소속 보관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관찰 소속 보관찰관이 담당한다. 이지 여기에서 행위지, 현재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소년법원, 소년부법원의 관할하고만 관련되지 나머지는 다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내용은 앞으로도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보호관찰법에 있어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보호장비가 아니라 보호장비, 보호소년법이나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보호장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여기 보호관찰법에서는 보호장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면서 보호장구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포승, 수갑, 포수, 전자, 가스, 총, 대가 있다. 그래서 보호대가 그 끝자, 그거죠. 그리고 보호소년법에 있어서 보호장비는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이렇게 대입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암기법 주의하고, 그리고 이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집행법에서는 뭐였어요? 포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포성 수갑밖에 없고 형집행법에서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보호소년법과 보호관찰법에 있어서 이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수대이다. 그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4번 내용도 그런 보호장구와 보호소년법에서 보호장비까지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챙겨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15번에 있어서도 출제가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5번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보호복은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보호장비에 속하지만은 이렇게 보호소년법이나 보호관찰법에 있어서는 보호장비나 보호장구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리고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은 형집행법에서는 보호안장비의 한 종류들이죠. 보호장비가 아니라. 그래서 형집행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강제력 행사 때 사용하는 물리적인 교정 장비인 보안장비하고 그리고 보호장비의 차이점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좀 살려서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17번에 있어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치료 감호 제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1번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이지 행정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법원이 지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근로에 종사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 였죠. 그래서 작업 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다이고 형집행법에 있어서 위로금 조의금은 지급한다이고 치료감호법에서 근로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대비시켜서까지 공부했죠. 3번 피치료감호자나 법정 대리인은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권리 구제 제도로서 청원 이것은 형집행법이나 보호소년법에서도 규정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대비시켜서 공부를 했죠. 자, 4번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된 경우에서는 당연히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하는 것은 대체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었죠.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소년법에 있어서 보호처분과 자유형이 병가된 경우에는 소년법에서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하고 헷갈리기 쉽다고 하면서 강조를 했죠. 자, 여기에서도 기출문제 하나 22년 7급 24번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22년 7급 24번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 감호자의 이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처분은 세 가지죠.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이 있는데 1번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치료 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예외 없이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 하는 거였죠. 치료 위탁된 때나 가종료된 때는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하는 거. 그리고 2번 피치료 감호자가 치료 감호 시설 외에 치료받도록 법정 대리인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 시작된다.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고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형법에 있어서 선고유예 시 보관찰 기간은 1년이고 소년법에 있어서 단기 보관찰은 1년이고 장기 보관찰은 2년이고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상 장기 보관찰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시 보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원칙적인 보관찰 기간이다 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4번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받게 된 때에는 이 보호관찰 종료 사유도 아니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종료 사유도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점 강조했었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됐을지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된다고 그랬죠. 보호관찰은. 그래서 이건 똑같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내용은 종종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리고 389페이지 2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호관찰 등에는 법률에 있어서 준수사항이 최근에 그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준수사항하고 특별 준수사항을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니은에 있어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것은 특별 준수사항이지 일반적인 그 준수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음주를 하지 말 것. 이것도 아차하면 일반 준수사항으로 헷갈리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호관찰법에 있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똑같이 일반 준수사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하고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범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과 관련해서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그 기출문제 23년 7급 15번하고 23년 9급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7급 15번 보니까 보호관찰 등에나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에 포함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도 1번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번 피해자 등 재범죄 사항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3번 주거를 이전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이것은 보호관찰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거를 이전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을 것. 이것은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대상자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 대상자였죠. 자, 그래서 이 보호관찰법에 있어서는 일반 특별준수사항이 아니라 일반 준수사항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나 1개월 이상 국내에 여행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었죠. 허가받을 것이 아니라. 그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3년 9급 교정학개론 문제 보시면은 3번 문제. 자, 보호관찰 등에는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일반 준수사항이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일반 준수사항. 3번에 있어서도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으로 바꿔서 틀린 선지를 출제했죠.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다 하는 것. 4번에 있어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해서 그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준수사항이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어서 394페이지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호관찰법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보안처분 하면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갱생보호인데, 갱생보호와 관련된 조문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출제했다면 이 보호관찰법 시행령까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집에서도 이 시행령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거기 정리가 돼 있고 거기서도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갱생보호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돈 지급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여비 지급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죠. 숙식 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이다 하는 것. 그리고 갱생보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정답으로 출제를 했죠. 구급시험인데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
이런 것도 속어식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가 법무부령인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다른 선지를 먼저 한번 풀어야죠.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갱생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한국법무보호국정단을 설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립한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1, 3, 4번이 확실히 맞는 내용이다 하면은 속어식으로 2번이 틀린 선지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풀이 방법도 이런 데서 한 번씩 익힐 필요가 있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 43번까지 해가지고 갱생보호와 관련된 이거 확실하게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도 23년 7급 14번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죠. 7급 14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시행령까지 출제한 내용이에요. 숙식 제공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매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6월 범위 내에서 3회 하나의 그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반복해서 이거 3개월 범위로 바꾼다든가 2회 하나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다음 시험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주거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이 임차에 필요한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였어요? 한정 사유가 두 가지다 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상 한정하여 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개가 한정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살며시 하나만 한정 사유인 것처럼 해서 난도 높은 함정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시행령 40조에서 45조 규정을 좀 복습을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취업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신원 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시행령 45조고 3번이 시행령 40조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이어서 46번으로 넘어갈게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기본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죠. 법원은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 상한 시간이 500시간 이내이고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다. 이것도 소년법하고도 대비시켰어요.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다. 가정폭력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에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똑같이 200시간 이내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2번 법원은 62조의 2가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 등을 보호관찰소에 장에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사인회 처분 결정했을 때는 어느 법에서든 다 법원에서 보호관찰소에 보내는 기간은 3일 이내죠. 그래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자주가 출제되는 내용, 여기서 또다시 출제가 됐죠. 보호관찰이건 사회봉사 수강명령 모두가 다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 내용도 정답 지문으로 앞으로 또 출제될 거예요.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용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종료 사유는 아니 되고 이 정지했다가 형이 종료 면제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나머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시간을 집행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좀 체크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관련 기출문제 보시면은 22년 7급 23번 문제 펴보도록 하세요. 23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그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자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로 바꿨어요. 나머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하는 거. 자, 2번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전부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집행유예 시에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이고 수강명령은 200시간 범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했고, 4번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는 사회봉사는 자녀 집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한다. 그래서 주된 처분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는 사회봉사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집행유예를 살며시 선고유예로 바꾸는 것은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다뤘듯이 가석방과 선고유예에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집행유예하고만 관련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 놓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52번으로 건너가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출제 빈도가 보호관찰법 다음으로 높은 그런 거 법률이죠.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도 세부적인 조문까지 알아둬야 할 그 법률이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자, 검사는 강도범죄,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 금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했어요. 스토킹 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로 추가가 됐죠. 스토킹 범죄, 강도 범죄, 살인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성폭력 범죄. 그래서 그 5가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그리고 보석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석 조건으로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 잠정 조치의 한 가지로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까지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상 스토킹 범죄까지 기여를 했고, 자, 그리고 이런 거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필요적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5가지 특정 범죄 중에서 살인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밖에 없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나 강도 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청구해야 한다 하는 필요적 청구 규정은 없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7일 이상 국내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이니까 9일간 여행할 때는 당연히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6일간 여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7일 이상만 허가받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도 응용해서 알아둘 내용이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가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용어를 임시해제로 바꿨죠. 그래서 3개월 경과한 후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임시해제 신청은 3개월 경과 후이고,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 있어서는 임시해제가 6개월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지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착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이것하고 대비시켜서 공부했던 것이 19세 미만자에게는 청구하거나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처분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에 있어서 신상 공개명령, 신상 고지명령, 그리고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은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예 청구나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청구하여 선고할 수는 있으나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부착할 수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에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법령 강의에서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 이것도 22년에
7급 3번 문제하고 23년 7급 21번 문제 동시에 이렇게 보시도록 하죠. 먼저 22년 7급 3번 문제 보시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하는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청구 절차에 대해서 출제했죠. 1번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죠. 그래서 11년째 범했다면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10년 이내 기억하고,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그 습격이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지 신체적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교묘하게 헷갈리기 쉽게 출제했죠. 자,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도 단 한 차례 범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10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범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강도 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장치 부착법 5조 청구 절차는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어서 23년 7급 21번 문제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21번은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됐죠. 1번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에 상한인지 하한인지 구분하는 문제. 하한을 부착기간 하한에 2배로 한다 해가지고 감경에 효과가 없어지도록 한다 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죠.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다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 2번도 출제가 잘 된다 했어요. 이것은 다음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그 준수사항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9조의 2 준수사항, 이것은 전자장치 부착법 제 9조의 2는 반드시 별표 3개 해가지고 기억하자 했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것이 제1호 야간, 아동, 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과 3호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애 없이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이다 하는 것까지 확실히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 점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3번에 있어서도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안장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바꿨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살인범죄로 징역형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살인범죄하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밖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어서 53번으로 넘어갈게요.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호관찰관의 감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경감시키고 시설 내 수용보다도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전자감시제도도 사연의 촉이기 때문에 시설 수용보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 2번 전자감시 기구는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적다 그랬는데, 다른 차원에 비해 사연의 촉에 비해서 낙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점, 그래서 시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하여 형사사범이 축소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형사사범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사인의 처우 제도나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했었어요. 자, 그 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을 기계와 장비의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감시하여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발달 방법과 관련해서
이 무선 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 계속적인 감시 시스템, 이 능동적인 감시 시스템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한 번씩 확인하는 단속적 감시 시스템, 이것은 수동적 감시 시스템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GPS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발달된 방법이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외출을 허용하지만은 부착된 송신기가 발생하는 무선 신호를 통해서 그 소재를 확인하는 탐지 시스템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지난 교정론에서도 기출문제 다뤘었죠. 그래서 23년 9급 2번 문제로 출제됐던 기출문제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전자감시제도, 이것은 구금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전자감시, 이것은 가택구금하고도 많이 연결하기 때문에 전자감시부 가택구금제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감시제도는 그런 정도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6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충동 약물치료법도 종종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1번 성충동 약물 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무력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화학적인 거세 방법의 일종이다 했었어요. 그리고 검사는 재범에 우려가 있다고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 대상자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참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치료감호법에 있어서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 감호 청구 절차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3번 내용, 그 점을 좀 이해하고 치료 명령은 사연의 처우이기 때문에 검사의 주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그래서 이것도 22년 7급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22년 7급 10번. 10번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용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도소 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용자에 대하여 약물 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 부담 등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선고 단계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할 때는 동의가 요건이 아니지만 가석방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는 동의가 요건이다 하는 점에서 구분했죠. 자, 2번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용자를 약물 치료에 동의한 경우에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3번 수용시설의 장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용자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죠.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그 점 주의하고. 4번 검사는 성폭력 수용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도소 구치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등 성폭력 수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교도소 구치소의 장애가 아니라 이런 거 조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교도소 구치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없다 하는 것. 소년법에서 검사가 결정된 조사 요구하는 대상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지, 거기서도 소년교도소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판결된 조사는 모두가 다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지 경찰 관서의 장으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하자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어서 4장 소년사법정책론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404페이지 1번부터 한번 그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소년법에서 제시한 소년보호 원칙의 특징을 올바르게 기술한 것 해서 다시 한번 보호주의, 교육주의, 인격주의, 예방주의, 통고주의, 직권주의, 과학주의
이러한 그 소년 보호 원칙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그 출제되는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봐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소년 사건에 대한 조사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를 관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경찰 관서의 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사하게 되면 모두가 다 요구할 수 있다이지 요구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전 조사나 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의무적 조사제도만 두고 있지 필요적 조사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했고, 소년 분류심사관은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주의에 의해서 이 보호처분 절차에서는 소년부 판사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 발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법원은 소년 형사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등을 하기 위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보호관찰소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판결 전 조사 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수용기관의 장은 단기 소년 송치 처분 등을 받은 소년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서 환경조사를 의뢰를 해야 한다. 이것은 환경조사 의뢰는 의무규정이다 하는 점에서 이 3번과 같은 판결전 조사 규정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23년 9급 9번 문제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23년 9급 9번 문제 9.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니까 맞죠. 조사관에게 명할 수 있다. 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자, 2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는 법원에는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선 보조인 제도를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3번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보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조사관이 집행한다 이지만 3번처럼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도 있다. 자, 4번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사업가 등 소년 분류심사원의 심리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과학주의의 일환으로서 규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이처럼 이 소년법은 세부적인 조사 절차 규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넘어가죠.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가지 보호처분에 있어서 기간이나 연장 여부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32조의 2에서 이 부가처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해설로서 정확하게 확실히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험 직전까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34번에 있어서 보시면은 소년 보호사건하고 항상 형사사건의 특칙 절차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을 하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는 소환 절차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난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동행영장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 해당 사유 요건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 이것은 형집행법에서도 종종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주의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한 번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기간은 2개월이고, 그리고 보호자에게 위탁이나 병원 요양소 위탁은 원칙적으로 임시조치 3개월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6개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임시조치 기간하고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 처분, 6호, 7호 처분 원칙적으로 6월로 하고 한 번에 하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처분 기간은 12개월이 최장 기간이지만 임시조치는 이렇게 소년분류심사원은 최장 기간이 2개월이고, 그 다음에 병원 요양소 보호자 오는 최장 기간이 6개월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4번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년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훈계 대상이 보호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훈계하거나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23년 7급 12번 문제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23년 7급 12번 문제 보니까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이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확히 맞는데요. 2번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의 조사 결과 의견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3번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한 사건 본인 보호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 발부할 수 있다. 그래서 소환 대상이 되는 것은 참고인도 대상이 되지만은 참고인은 동행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자, 4번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서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장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방금 전에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최장 기간이 2개월, 그리고 이 경우에는 3개월 해가지고 6개월이다. 자,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그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 다음으로 46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상 결정 전 조사 내지 판결 전 조사에 관해서 종합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난도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제19조와 제19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 전 조사 규정, 그리고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사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3번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밖에 관계인을 신문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판결 전 조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피고인이나 그 밖에 관계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 피의자를 교화 계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서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처분을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46번을 통해서 소년법상의 검사의 결정전 조사 규정까지 종합해서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23년 9급 19번 문제 펴보세요. 19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근에 이렇게 조사 규정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번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의뢰했으니까 보고 요구할 수 있고, 2번 판결된 조사 요구를 받은 포관찰수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항상 서면 또는 구두로 나왔으면은 이 구두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죠. 서면 또는 구두로가 아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는 형집행법에 있어서 신입자나 이입자에 대해서 형기 종료일 등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경우, 서면 또는 말로 알려줘야 한다 했었어요. 나머지는 다 서면이다 하는 것. 그리고 형집행법에 있어서 청원과 관련해서도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만 말 또는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가 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까지 이렇게 함정을 자주 유도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누누이 강의하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도록 하고, 자, 3번 법원은 피고인에 의해서 59조 2 선고 유예 및 62조 2 집행유예에 따른 포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한 포관찰수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관찰 사유공사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판결된 조사 규정을 두고 있죠. 자, 4번에 있어서 소년법 12조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 법원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한 보호관찰수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전 조사 규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그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죠. 그래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규정 내용. 그래서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 규모가 돼야 되고, 소년원 소년분리심당원은 150명 이내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아니라 이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애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근무를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출제된다고 강조했던 것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이 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치소년과 위탁소년이고, 소년 원장이 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호소년이다 해가지고 보호소년, 유치소년, 위탁소년에 관해서는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치소년에 대해서는 유치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제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성질상 유치소년에 대해서는 유치기간 연장을 제한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연장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은 유치소년은 해당되지 않고 위탁소년과 보호소년에만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죠. 그리고 20일 이내에 지정된 신활에서의 근신, 이것은 14세 미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징계 7가지 종류 중에서 14세 이상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지정된 실안에서의 근신이다 했죠.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책기간, 이것도 6개월로 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니을 내용도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음에 있어서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 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자, 호송하는 경우에 보호소년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수대이고 포승이나 전자충격기는 사용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23년 9급 8번 문제까지 연결해서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23년 9급 8번 문제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호장비 사용도 출제 빈도가 높죠. 기억.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니은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가스총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스총과 전자 충격기 사용하려면은 사전에 경고해야 되지만 포수대는 경고 요건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구분했죠. 그리고 머리 보호 장비는 머리 자해 우려가 큰 때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자, 디귿에 있어서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하금 보호소년 등의 머리 보호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리얼 원장은 법원, 검찰의 조사, 이송, 그 밖의 사유. 자, 이송할 때는 포수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이 54번을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 그 징계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해설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강조해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61번 문제 보시면은 소년 형사사건의 그 처리 절차 특칙 1번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보호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치 강제주의가 적용이 된다 했죠. 2번 검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소년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의 선도 등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기소유예와는 달리 반드시 이 소년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조건부 기소유예다 했어요. 자, 3번 조리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을 찰 때는 15년 유기징역을 한다. 이죠. 4번에 있어서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종료된 후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된 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지만 소년법에 있어서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한다 하는 점을 주의하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소년의 형사사건의 특칙 규정은 몇 개 조문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22년 7급 18번 문제하고 23년 9급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2년 7급 18번 문제 보니까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해야 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 20세가 되면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라고 했어요.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23세 이것은 형 집행법 시행 규칙에 있어서 청년 수용자가 23세 미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23세 그리고 소년원의 토연 연령은 22세다. 그래서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연령 23세하고 구분하자 했어요. 자, 2번 조리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사형 무기형일 때는 10년 유기형으로 한다, 20년 유기형으로 한다. 바꾸는 함정 항상 주의가 되고 3번에 있어서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경과하면 가석방을 갈 수 있고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경은 장기간이라 단기의 3분의 1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갈 수 있다. 자, 4번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병합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죠. 그래서 분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자, 이어서 23년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1번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용자는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수용해야 된다. 2번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그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소년법 규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3번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15세 소년이 3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되기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년이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자, 4번 19세 미만 수용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개별 학습 공간이 아니라 이 별도의 공동 학습 공간이다 하는 것도 형집행법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오락용품을 갖춰 두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공동 학습 공간, 노인에 대해서는 공동 휴게실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정책편까지 제대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63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제도는 조건 기소 편의주의와 검사 선의주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기소 법정주의와 검사 선의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바꾸는 함 정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하죠. 그리고 5번에 있어서 법정형이 1년 이하가 아니라 이 조건부 기소에 있어서는 이런 형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죠. 이것은 부정경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경은 소년법에서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경우에 부정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라 하는 거. 다음 65번도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옳은 것은 해가지고 틀리기 쉬운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기는 아주 좋은 문제죠.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65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68번 문제를 통해서는 부정경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몇 개만 더 체크하면 되겠어요. 이어서 79번 문제에도 이 보호소년법과 관련된 내용 놓치기 쉬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77번 해설까지 자세히 강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77번 해설과 그리고 79번에서 다시 한번 보호장비 정리했고, 그리고 80번에 있어서도 앞에서 다뤘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는 수용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에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최장 기간은 15년이지 10년이 아니다 하는 것도 주의할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형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치료 비용을 그 대상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였어요. 선고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치료비용 부담하지만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동일 요건으로 하고, 수형자에 대한 그 치료 명령 부과했을 때는 치료 명령 비용을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그 법률에 있어서도 수용자에 대한 치료 명령 규정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 규정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강조했던 그런 제도의 내용들까지만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이나 이렇게 착각이기 쉬운 그런 사항들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2024년은 청년의 기원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등용문을 통과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할게요. 그간 수고 많았어요.